요즘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달러 강세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는 외신 보도를 공식 부인했습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달러는 물론 다른 통화에 대해서도 하루 변동성에 관해 언급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블룸버그는 익명의 프랑스 소식통을 인용해 오바마 대통령이 달러 강세가 전 세계 경제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 직후 백악관은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했으나 주요 통화 대비 달러 지수는 1%가량 하락했습니다. 그리스와 구제금융 협상을 진행 중에 있는 국제채권단이 경제 개혁을 조건으로 한 구제금융 연장안을 제시했지만 그리스 정부가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지난주 회동에서 채권단은 그리스가 구제금융 기한을 내년 3월까지 연장하고 추가 자금을 지원받는 대신 연금 축소, 증세 등 개혁 조치를 주문했는데 치프라스 총리가 거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않자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독일과 미국 정상이 그리스와 채권단의 빠른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리스 정부가 채권단의 요구를 충족하는 것뿐 아니라 개혁을 이행하고 그리스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기반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만약 양측이 충분한 유연성을 보이면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미국은 그리스가 유로존에 남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도 기자회견에서 시간이 없고 그게 문제라고 언급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7월 인도분 가격은 전일 대비 배럴당 99센트 1.67% 하락한 58.14달러를 나타냈습니다. 세계 최대 석유 수입국인 중국의 지난달 수입량이 전일 대비 25%가량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유업체들이 지난달 비축된 재고를 사용하면서 수입이 감소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아울러 유지 보수를 위해 휴업에 들어간 정유 공장들이 많아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출발증시와이드의 최혜린입니다. 이렇다 할 지표 발표도 없었던 간밤, 대륙 부재 속에도 뉴욕 증시가 하락했습니다. 지난주 후반에 발표된 고용 충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고용 지표 자체를 보면 서프라이즈였지만 시장 측면에서는 충격일 수밖에 없었었죠. 5월달 민간 고용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은 28만 명 증가를 나타내면서 미국이 빠르면 9월에 금리를 올릴 수 있겠다는 9월 금리 인상론에 힘이 실린 그런 상태인데요. 재료가 워낙 없는데 재료를 박박 긁어서 찾다 보니 악재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뉴욕 증시 하락폭이 꽤나 됐는데요. 제법 선전하는 듯 했었던 나스닥의 상승 하락폭이 간밤에 3대 지수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3대 지수 마감가부터 챙겨드립니다. 네, 다우지수가 0.5% 정도 조정 보였습니다. 17,766선에서 마감이 되었는데요. 안타깝게도 다우지수의 현재 차트를 보면 120일 이동평균선을 갭을 동반하면서 완전히 이탈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견조했었던 나스닥의 하락폭이 간밤에 1%에 육박하는 등 가장 컸다는 것도 조금은 부담스러운 요인인데요. 그래도 아직 나스닥은 여유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S&P 500 지수 마찬가지로 120일 이평선 이탈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월가 전문가들은 지금 현재 2,079선 정도에서 마감이 된 S&P 500 지수의 단기 방향성은 2,070 지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엔 유럽 증시 마감가 보여드리죠. 네, 독일과 프랑스 증시도 1%가량 하락한 것을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그리스 문제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앞서 헤드라인 뉴스에서 전해드린 바대로 그리스 측에 대해서 국제채권단이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우리가 이러이러한 제안을 할 테니 받아들이면 이달 말로 끝내는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내년 3월까지 연장해줄게 라고 얘기했는데 그리스가 노 거부하면서 그리스 문제는 여전히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유가입니다.
WTI 기준으로 다시 58불대로 밀리는 그런 모습인데요. 하루 전에 오펙의 감산 조치가 없을 때도 오히려 급등했었던 유가였는데 간밤에 왜 밀렸을까? 그 이유는 중국의 5월 무역 수지가 공개가 됐는데요. 특별히 수입 쪽도 많이 급감한 모습이었는데 석유 수입이 전달보다 25%나 급감했다는 소식. 그러니까 중국으로부터 수요가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WTI 가격은 밀리고 만 것입니다. 재미있는 소식이 사실 간밤에 오바마 대통령 입에서 나왔습니다. G7 회의가 열렸었고 이제 막 폐막이 됐는데요. 주요 7개국 정상들이 모인 자리였었죠.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이 달러 강세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스럽다라고 말했다는 보도가 프랑스 외신 쪽에서 보도가 된 모양입니다. 오바마 대통령 그리고 백악관 모두 부인하긴 했었는데 어쨌거나 환시장 크게 출렁였습니다. 달러화 가치가 주요 통화 대비 많이 빠진 것을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1% 하락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달러 유로는 1.12까지 올랐고요. 엔달러는 125엔대 초반까지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달러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엔화 대비 유로화 대비 모두 하락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제 중국장은 크게 급등했었죠. 2% 넘게 급등해서 상해종합지수가 5,000을 넘어 5,100까지 돌파했었는데요. 일본은 오히려 GDP 성장률 잘 나오면서 추가 부양 하반기에도 안 할 수도 있겠는데 난 얘기 나오면서 일본은 오히려 약간은 숨을 고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장이 문제인데요. 어제 코스피는 2060에서 역시 버거워하는 그런 모습, 장중에 2060도 이탈하는 모습이 있었고 코스닥은 이 와중에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오늘 코스닥이 과연 종가상 720선을 뚫어줄지가 관건이네요. 출발 증시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글로벌 경제 이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이자 건국대 특임교수이신 오정근 교수님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일 일본의 1분기 성장률 확정치가 발표가 됐는데 3.9%로 나타났습니다. 상당히 좋은 성적표였는데요. 설비 투자가 늘어난 덕분이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기비로는 1.0이고요. 그걸 연율로 환산하면 3.9인데요. 그게 3.9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일본 경기로서는 소득 수준을 생각하면 우리의 2배 정도 되니까, 굉장한 성장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것이 전기비 1.0, 전기비 연율로 3.9%로 발표되면서, 미국은 0.7로 발표한 미국보다 높은 것은 물론이고, 0.8%를 기록한, 전기비로 0.8%를 기록한 한국보다도 높은 성장률을, 기록을 해서, 일본이 작년에 4월 달에 소비세를 인상하면서 2분기, 3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가서 상당히 충격을 줬습니다만, 그러나 여전히 아베노믹스가, 결국은 아베노믹스가 소비세를 인상을 했던 것이 일본의 GDP 대비 240%가 넘는 국가 부채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소비세 인상밖에 없다라는 것 때문에 정치적 위험을 감수하고 아베가 단행한 것이거든요. 하고 단행하면서 국민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베의 정책을 신임해달라는 의회를 해산하고 재선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정치적 신임을 걸고 한 건데, 결국은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엔화를 약세를 가져가서 기업들의 이익을 내게 해서 그 기업의 이익으로 임금을 올려주게 하고 고용을 창출하면서 가계의 충격을 완화시키겠다. 이런 정책을 가지고 나왔는데, 지금 그 정책들이, 그야말로, 속속 맞아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조업은, 기업 쪽에서는 그런 엔화 약세 때문에 얻은 큰 이익으로 인해서, 설비 투자를 1분기 2.7%나 증가시키면서, 성장을 기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일본의 1분기 GDP 성장률 예비치는 2.4%였는데 확정치가 그것보다 1.5%포인트나 더 높은 3.9% 놀라운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미국보다 더 좋았다. 아베노믹스가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아까 소비세 인상 얘기를 잠깐 하셨으니까요. 1분기에 전체적으로 개인 소비는 그렇지만 약간은 정체된 그런 국면이었습니다. 소비세 인상 여파가 1분기까지는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일단은 소비세 인상
인상 여파가 이제는 그 이제 마이너스에서 회복이 되어서 뭐 아직 그 여진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본에 크게 본다면 제가 뭐 아베노믹스 초기부터 얘기를 했는데 한국에서는 가끔은 이제 아베의 역사관이나 아베를 미워한 나머지 아베노믹스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거든요. 아베와 아베노믹스는 다릅니다. 노믹스를 제대로 봐야만 우리가 대응을 제대로 할 텐데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면 일본의 아베노믹스가 작년 1분기, 2분기, 3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하자 아베노믹스가 제대로 가지 못할 것이다. 또 심지어는 엔화 약세도 더 오래 끌고 가지 못할 것이다. 뭐 이런 분석들이 계속 나오면서 한국에서도 이제 원화 강세가 뭐 일본이 엔화 약세를 가져가지 못할 테니까 뭐 엔화 강세도 괜찮다 이런 분위기가 나왔거든요. 거기서 제가 몇 차례 경고를 하고 그랬었는데 일본은 지금 엔달러 환율이 125엔들을 지금 돌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 원백엔 환율이 지금 890원대 초반까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그 아베노믹스가 인하 약세, 초약세를 가져가면서, 초엔지를 가져가면서 기업의 이익을 늘려주고, 그 늘어난 이익으로 설비 투자도 하고, 심지어는 최근 보도에 의하면, 도요타 같은 데서 연구개발 투자도, 도요타가 지금, 수익률이 2조엔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연구개발 투자까지 하면서 성장을 견인하고 있고요. 또 이제 그에 따라서 임금도 그 20년 만에 임금을 처음으로 일본이 올려줬답니다. 그러면서 일본 경제가 지금 현재 소비세 인상의 여파를 극복하면서 아베노믹스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순환궤도에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냉정하게 배울 것은 배워야 되지 않겠냐 아베노믹스 평가를 해주셨는데 이렇듯 일본 경제가 회복 궤도에 올라오면서 올 하반기에 일본이 추가 부양을 굳이 단행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네요. 네, 제가 이 정도로 가면은 지금 현재 금년에 이미 벌써 이제 금년에 80조 엔의 추가 양적 완화를 지금 하고 양적 완화 규모를 늘렸는데 이 정도로 순항을 하고 있으면은 굳이 추가 양적 완화를 더 늘려도 예컨대 80조 엔 하고 있는 것을 뭐 한 100조 엔으로 늘린다든지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싶을 정도입니다. 지금 현재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본에서 아베노믹스는 초엔저에다가 소비세를 인상을 한 대신 법인세는 낮추면서 구조개혁을 하고 임금을 올려주는 기업의 이익을 토대로 임금을 올려주는 이런 방식을 하고 있는데 한국은 원하는 고평가시키면서 기업의 이익이 나지도 않는데 임금 올려주려 압박만 가하고 소비세 부가치세 인상 뭐 언급도 못하고 법인세 인상하자는 얘기 파퓰리즘적으로 자꾸 나오면서 그러니까 일본은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어요. 그 바람에 우리가 지금 이제 0.8% 성장을 1분기 했는데 이것마저 지금 2분기 3에는 지금 달성도 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람을 보지 말고 정책 자체의 본질을 보면서 배워야 할 건 배우고 해야 되는데 일본과 정반대 정책을 취하면서 일본 아베노믹스가 실패할 거다 안 될 거다 이런 식으로 경강부회식으로 자꾸 얘기하는 이런 이게 일반 사람도 아니고 고위당국자들 한테서 나오는 거 보면서 정말 우리가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베의 세 번째 화살이 지금 제대로 관역을 맞추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우리 한국은 왜 그렇게 못하느냐. 괜히 일본 하니까 거부감만 가지지 말고 배울 것은 배워야 된다 계속 얘기하고 계신데 한은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번 주 목요일 날 열립니다. 이 얘기도 교수님하고 여러 차례 했었는데 사실은 메르스 여파가 심상치 않게 확산이 아직까지는 되고 있어서 이대로는 정말 2%대 성장률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잖아요. 추경을 금리 인하와 더불어 같이 패키지로 해야 될 정도다 목소리가 나오고 있네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을 일본이나 미국은 잠재 성장률이 2% 됩니다. 2%대의 국가에서 미국은 2.2%, 일본도 거의 그 정도 수준인데 그 정도에서 지금 3% 성장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는 잠재 성장률이 약 3.5% 정도 되는데 지금 이게 2%대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KDI가 3.6% 발표한 것은 전제 조건이 세 가지입니다. 규제 계획을, 구조 계획을 제대로 하고, 하느니 금리를 한두 차례 내려주고, 그 다음에 추경을 한다. 이 세 가지 조건 하에서 3.0이었거든요. 이것을 안 한다 그러면 거의 2.7% 정도를 내다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메르스가
발생해서 또 내수를 거의 1년 만에 세월호 참사 이후에 계속 내수가 위축되어 왔어요. 뭐 전국적인 그야말로 애도 분위수에 각종 행사가 취소되고 여행이 취소되고 이런 바람에 1년간 끌어왔는데 근데 4월 들어서 조금 백화점 매출이 증가하려고 하다가 메르스가 발생하는 바람에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성장률이 금년에 2% 중반대 달성도 만만치 않다.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될 걸로 보여져서 지금 현재 한은과 정부가 재정, 통화, 환율 이 세 가지 정책 혼합을 그야말로 제대로 좀 적극적으로 가져가지 않고 실기를 하면 미국이 또 그 금리를 인상 연말 좀 할 거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기에 이번 6월 달에 당장 적절한 정책 혼합을 내놓지 않으면은 우리 경제가 상당히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이런 가운데 이주열 한은 총재 발언이 관심을 끌었는데 국제 컨퍼런스 개회사 중에 미국의 금리 인상 충격에 대비해서 위험 관리를 해야 된다. 또 이런 발언이 금통위 앞에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고 당연한 얘기인데 이거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 안 하는 것 아니냐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제가 늘 거의 하는 얘기 중 하나가 결과적으로 뭐냐면 지금 하느냐나 재무는 원론적인 얘기. 그리고 상대방에게 뭐 해달라고 주문하는 얘기. 근데 하는 총재는 재정정책을 뭐 잘해야 한다고 그러고, 재무장관은 또 뭐, 하는 금리정책, 통화정책을 잘해야 한다고 그러고, 부조계획을 잘해야 한다고 그러고, 이런 얘기를 서로 핑퐁식으로 주고받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위험관리라고 하는 것은 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만약에 미국 금리 인상하면 외자가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과거에도 외자가 나가서 외환위기를 두 번이나 겪었지 않습니까? 97년도, 2008년도에. 그러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외환보유액이나 외화 유동성이 충분한지를 점검하면서 그걸 늘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미국에 돈이 들어올 때 하느니 시장 대비해서 외환보유액을 쌓아둬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돈이 들어올 때는 하나도 안 쌓으면서 원화 철상으로 가도록 방치하고 있으면서 원론적인 얘기하고 있을 때인가 하는 것에 관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책임 떠넘기게 할 때가 아니다. 정부와 하느니 정말 협력해서 실기하지 말고 우리 경제를 살려야 할 때다 얘기해 주셨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강달러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다. G7 회의 중에 그런 외신의 보도가 있었었는데 뭐 지금 아니다. 백악관도 극구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해프닝일까요? 달러 가치가 조금 하락하긴 했더라고요. 아니 그게 이제 오바마의 본심을 드러낸 거예요. 미국도 지금 현재 뭐 예외 없이 달러화가 계속 약세를 보여왔기 때문에 2010년 이후에 계속 약세를 보여왔기 때문에 2008년 이후에 2012년까지 거의 한 4년 동안 달러화 약세를 보이면서 미국 경제가 오늘날 이렇게 홀로 성장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다가 2012년부터 이제 강세로 돌아서기 시작했고 최근에 옐렌의 그 금리 인상 금년 내에 한 번은 한다는 발언 때문에 달러화가 급 강세를 보이면서 현재 미국 수출이 지금 현재 작년 11월 이후에 마이너스 증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미국의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소프트 배치까지 나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오바마 입장에서 미국 경제가 최근 유로존이 이제 3월부터 양적 완화를 하면서 이제 유로화 약세를 가고 미국 경제가 다 주춤하니까 이런 속내를 뭐 그냥 좀 자유스럽게 토론하는 과정에서 얘기가 나온 건데 당장 유럽이 반발을 하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 왜냐하면 미국 스스로가 언제나 환율 정책은 써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해온 사람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한국 보고도 이제 계속 압력을 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아니다라고 이제 해명을 한 해프닝이 벌어졌는데 이것이 현재 글로벌 경제 환율 전쟁을 하고 있는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뭐 한국을 비롯한 모든 나라들의 속내입니다. 한국은 그 속내를 잘 읽고 대처해야 되는데 한국은 너무 원론적인 얘기만 하면서 워낙 고평가를 방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우리도 내심 원화 약세를 바라면서 아닌 척 지금 점잔을 빼고 있을 그런 때는 아닌 것으로 보여지네요. 중국의 5월 무역 수지가 나왔습니다. 수출은 한 2.8% 정도, 물론 석 달째 감소했습니다만 감소폭 자체는 선전했다 평가를 받았는데 우리 측면에서 상당히 불리한 것은 수입이 18% 이상이나 급감했다는 뉴스였네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이제 뭐냐면은 중국의 성장률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당연히 수입이 줄어드는데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금년 초부터 위안화를 계속 약세를 가져왔어요. 연초만 하더라도 이제 약 달러당 위안화 환율이
6.12 정도였는데 지금 6.15, 16 정도까지 갔거든요. 그렇게 이제 위안화를 절하를 가져가니까 결국은 중국도 지금 이제 3월, 4월, 5월 연속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인데 이번 5월 달에는 마이너스 폭이 그 위안화 약세 때문에 줄어든 거예요. 줄고 대신에 수입은 더 마이너스가 됐죠. 왜냐하면 이제 중국 성장률도 줄어든 데다가 위안화까지 약세를 가져가니까 수입 증가율은 마이너스 18%에 간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도 3, 4, 5월 보면은 중국도 일종의 불황행 흑자 속에서 위안화 약세를 가져가서 수입을 되도록 안 하려고 하는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한국으로 봐서는 한국이 중국이 우리나라 수출 시장의 약 4분의 1을 점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으로서 굉장히 불리하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이런 가운데 중국이 사실 1분기에 겨우겨우 7% 성장을 맞추긴 했지만 2분기에는 뭐 7%대 성장은 어렵고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은 5%대 성장을 진입할 가능성도 거론이 되네요. 네, 이렇게 이제 최근에 뭐 중국이 이에 대응해서 금년 들어서 금리 2번이나 내리고 지급 준비를 2번이나 내리고 또 최근 들어 돈도 많이 풀었거든요. 네. 그렇지만은 이것이 이제 자산시장 버블만 가져오고 수출이 이렇게 마이너스 2.8%까지 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가져가고 있는 걸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중국의 지금 고도 성장 기간 동안에 누적됐던 과잉 투자 문제가 해결이 여전히 안 되면서 수출도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투자 증가율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2분기부터는 성장률 7%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아마 성장률 7%가 안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져요. 네. 네, 바오바 정책 폐기한다라는 얘기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중국도 결국 7%대 성장도 현실화시키기 어렵겠네요. 이번 주 목요일 금통위 결과 나오게 되면 그 결과 들고 다음 주 초에 교수님하고 다시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하겠죠. 오정민 교수님 오늘도 분석 감사합니다. 여러분 금리는 그냥 돈 좀 많이 풀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게요.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문 읽어주는 남자 예병군 멘트입니다. 시장이 변동성이 좀 확연하게 줄어든 국면입니다. 그러니까 변동성 자제가 예상이 된다. 이런 부분들 말씀드렸었는데요. 여러분들 참고가 많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확연히 넘어가는 모습이죠. 전일 실적이 괜찮은 사물 인터넷 관련주들이 강하게 올라오는 것으로 보아서도 여러분들 이제 실적 장세로서 가는구나. 결국 코스닥 쪽은 계속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희한하게도 순환 매적 상승이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방망이를 아주 길게 잡고 가는 것보다는 짧게 잡고 가는 것이 시장에서는 더 유리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순환매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 측면들 여러분들 잘 참고해 보시고요. 제가 증권주 괜찮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증권주가 조정이 나올 때도 결국은 증권주는 증시 하락인과 더불어서 더 갈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바로 증시 시간, 증권 시간을 30분 더 연장한다는 소식도 결국 증시 하락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고, 자, 또 30이 또 하나 더 있죠. 결국은 상한가 폭 제도를 30으로 또 늘린다. 이것도 증권주의 하락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실적이 받쳐주게끔 만드는 것이죠. 계속 더 많은 시간 동안 그리고 더 많은 폭을 두고 교체 매매, 단기 매매를 진행할 수 있는 폭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단기 매매를 하다 보면 수수료라는 것이 발생하고 그것은 증권사의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런데 무거운 삼성증권보다는 SK증권 쪽을 좀 바라보시라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요. SK증권이 전일 상한가를 갔었죠. 그러니까 그런 점도 잘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요. 간밤에 외신과 국내 최대 경제일간지 서울경제신문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월스트리트 저널이에요. 오바마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고요. IS 이 부분은 뭐 크게 주식시장하고는 상관없으니까 넘기고요. 자, 요 두 번째 크레디터스 프로포즈, 그러니까 뭔가 제안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앞에서도 기사 내용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이제 채권단이죠. 이 채권단이 그리스에 이제 교착 상태를
교착 상태에 빠질 것을 우려해서 연장 시한, 그러니까 내년 3월까지 구제금융을 연장할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앞에 뭐가 딱 빠졌느냐 하면 이 글에도요, 그리스의 크레디터스, 그러니까 채권자들이 되겠죠. 제안을 했다는, 프로포즈 했다는 얘기인데, 자, 앞에 뭐가 딱 빠졌느냐? 조건이 빠졌습니다. 조건부 제한. 조건부. 그러니까 조건을 딱, 걸고, 이제 제안을 했죠. 조건부 제안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그리스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가, 지금 반대 의사를, 말했다. 이런 것도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게 왜, 지가 뭐 때문에 반대를 하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어떻게 보면, 그들이 지금, 자구책을, 너무 강도 높은 자구책을 쓰다 보면 국민들의 반발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선이 됐죠. 국민들로부터 당선됐기 때문에 그가 국민들의 눈치를 보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인데, 외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빚도 안 갚은 애들이 잔치하려고 한다. 이런 식의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스의 이런 행보가 좀 얄밉게 작용하고 있는 것도 보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전에도 말씀드렸고요. 지금 유럽의 제품들이 가격 경쟁력이 생긴 것이 바로 이 그리스 사태와 일련해서 그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던 ECB, 즉 유럽 중앙은행의 LTRO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유럽의 양적 완화를 가져왔고, 그 부분이 1달러 1유로 시대의 페리티 시대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제품들이 가격 경쟁력이 생긴 거죠. 결과적으로 그것 때문이라도 독일은 더더욱 이런 그리스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첫 번째로요. 자, 명확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유럽은 이 그리스 디폴트, 그렉시트 둘 다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말씀드리지만 그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조건부도 걸어봤다가 또 위협도 해봤다가 채찍과 당근을 계속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그냥 버릴 것 같다. 버릴 카드였으면 애초부터 이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조건부고 뭐고 하질 않습니다. 갚아라. 갚지 않으면 끝내겠다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또 조금 지나면 극적으로 뭔가 타결하기 위해서 뭔가를 또 제시를 합니다. 이거는 그리스를 버릴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알렉시스 치프라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 지도 밀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밀고 당기기라고 하죠. 살짝 밀었다가 당겼다가 살짝 밀었다 당겼다가 이걸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앙겔라 메르켈하고 프랑스의 올랑드 대통령하고 이 구원투수로 나설 것으로 예상이 좀 됩니다. 일단 두 분 다 회동이 있죠.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와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이요. 근데 이 그리스 우려감 정도는 이제 맷집이 많이 생겼어요. 탁탁탁탁 두드러났다 보니까 맷집이 생겼습니다. 또 그리스야? 또 그리스야? 그리스가 뭐 어때서? 또 그리스야? 이게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맷집이 탁탁탁탁 말 맞으면 맷집 생깁니다. 그죠? 제가 어렸을 때 워낙 말 맞아봐서 그런 걸 잘 압니다. 그러나 말 맞아본 사람만이 그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맷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 별로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겨우 스트레스 테스트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우리 증시에 큰 영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해 보시고요. 오히려 이런 서로의 밀고 당기기에서 극적 타결이 된다면 증시에는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면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상방향이 맞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 분도 꼭 좀 참고를 해보십시오. 우리가요, 금일 어떤 종목을 사서 상한가를 갑니다. 오늘 팔 거 아니죠? 10% 갑니다. 오늘 팔 거 아니죠? 결국은 단기적으로 보지 않았다면 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왜 오늘 3%, 2% 이런 거에 연연해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긴 안목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얘기 꼭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국내 최대의 경제일간지 서울경제신문 살펴보면서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뛰는 일본, 기는 한국, 성장률 뒤집혔다. 뒤집힐 수밖에 없었죠. 자, 이거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 이거 좀 잠시 뒤에 얘기하고요. 자, 이거 기사를 바로 먼저 좀 살펴볼게요. 자, 미국 훈풍에 자고 나면 엔저 뚝뚝
와다나베 부인까지 달러 사재기를 하고 있다. 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자, 일본이요, 최근에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GDP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앞에 잠깐 얘기 나왔는데 이건 결국 누구의 작품이냐? 아베와 구로다의 작품입니다. 일본의 수상과 그 다음에 BOJ 총재 구로다의 작품이죠. 그들 둘이 합심해서 엔젤을 밀어붙였어요. 그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오기 시작했고 결국은 실패할 것이라는 얘기도 많았습니다만은 그들은 미국과 잘 협력하면서 오히려 성공을 거두었고 종래에는 도요타 캠리가 현대 소나타보다 싼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내면서 그들이 또 제품 가격 경쟁력으로 인해서 제품의 우위를 차지하고 정부가 정책적으로 산업을 밀고 있다는 점, 그런 점들이 이 GDP 성장률에 큰 도움이 됐다고 봅니다. 근데 그럼 우리는 왜요? 우리는 우리 한번 봅시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많이 오르지 못한 이유 다시 한번 얘기 드리겠습니다. 초이노믹스라고 불렸습니다. 처음에 초이노믹스가 한 짓이 있습니다. 자, 뭐냐? 초이노믹스가요, 처음에는 경기 부양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근데 이 초이노믹스가 시간이 갈수록 복지부 등에 대한 부분들이 붉어지기 시작했죠. 결과적으로 뭐냐면 지금 있는 데서 큰 변화를 주기 싫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정부가 지금 뭔가 거꾸로 하고 있다. 돈을 풀고 난 다음에 그들이 돈을 잘 쓰고 난 다음에 세수를 확보하는 게 이 단계를 거쳐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세수 확보부터 하려고 들었습니다. 뭐냐면 바로 담배세를 인상을 하고요. 그죠? 그러면서 세수 확보부터 하려고 들었다. 그런 것은 결과적으로 경제를 거꾸로 가는 것이다. 다른 여타 국가들은 돈부터 풀고 경기 지표 호전시킨 다음에 돈 걷어들이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돈부터 걷어들이고 걷은 돈으로 돈 풀어주겠다 합니다. 거꾸로 갔죠. 결국은 그 부분이 지금 이렇게 산업적 굉장히 치명타를 맞은 요인이에요. 그래서 엔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산업적 침해가 된 것이죠. 결과적으로 구로다 총재도 마찬가지예요. BOJ 구로다 총재도 결과적으로는 엔저에 큰 몫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했느냐? 계속 금리만 낮췄어요. 금리 낮춰주고 또 금리 낮춰주고 또 금리 낮춰주고 경기 부양책은 안 쓴 상태에서 금리만 낮춰줬죠.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산업적 침해가 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저는요, 이번 금통위 금리 발표 때, 초이노믹스가 강력한, 경기 부양책까지 같이 동시에 동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산업적으로 힘들어서 산업 쪽에서 걷어들인 세금이 현저하게, 현격히 줄어들 수 있다는 거,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면서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자, 앙겔라 메르켈의 모습이 보입니다. 팔을 이렇게 옆으로 착 벌리셨네요. 분홍 색깔 옷을 입고 있고요. 자, 우리 체리나 앵커님하고 똑같은 색깔의 옷을 입고 계시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 분홍 색깔 옷을 입은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오바마 대통령 앞에서 뭔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죠. 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21세기 말 화석연료 사용 종식하겠다. 결국은, 이제, 탄소 배출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사로 나온 것이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살펴봤을 때 이 녹색지대에서 지금 저희 G7이 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살펴봤을 때도 지금 탄소 배출권 부분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전기차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꼽아온 가장 큰 이유는 전기차 관련주 계속 지속적으로 보셔야 중장기적 관점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떨어질 때 매수를 하셔야 되고 올라가더라도 매수하셔야 되고 집중 투자 그리고 집중하면서 중장기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것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오페크에 대한 어제 얘기를 드리면서요 대한유화를 유일하게 한 종목 딱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한유화도 어제 12% 이상 되는 급등세가 나왔죠. 그 부분 꼭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윤병강 일성신약 회장 어느 손 들어줄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일성신약 회장 삼성물산 지분을 2.5%나 보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엘리엇이 지금
삼성그룹하고 지금 반대적 역할을 하고 있죠. 여기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면 윤병강 일성신약도 이 일성신약의 회장 지분도 큰 역할,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정도라면 일성신약에 대한 주가도 우리가 이 삼성물산과 같이 좀 고려를 해봐야 된다. 그렇다면 일성신약이 조정시에 매수를 해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삼성물산과 같이 상승할 회사다. 이렇게 삼성물산 주가가 같이 움직일 회사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제가 들고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삼성물산보다는 일성신약이 조금 더 가볍겠죠. 그 부분도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움직일 거예요. 그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IoT 글로벌 짝짓기 가속, 삼성 스마트홈 절대 강자 꿈꾼다라는 기사입니다. 삼성이요, 스페인의 이동통신 회사입니다. 텔레포니카라는 회사와 제휴를 했다. 자, 인터넷 오브 싱즈 글로벌 짝짓기가 가속화되고 있다. 결과적으로는 사물 인터넷 시장 간다는 얘기죠. 스마트홈 시장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해 보시더라도 제가 바로 월요일날 개장방송 시간 때도 사물 인터넷 관련주 보셔야 된다. 그중에서도 통신주 보셔야 된다고 얘기 드렸었죠. Snet 어제 급등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통신주 다시 좀 보셔야 될 시기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기 위해서 이 기사 잡아왔고요. 그 다음에 이 통신뿐만이 아니죠.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이런 설계 쪽 이런 회사 담당을 하고 있는 회사들도 유심히 보셔야 되는데 그런 회사들이 사물 인터넷에 이제 실질적 대장주로 부각할 수 있다. 이런 점 꼭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이 모자랍니다. 그죠? 더 많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만 시간은 늘 부족합니다. 그런데 제가 내일 조금 더 알차게 또 준비해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투자 전략 하나 얘기 드리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금통위 금리 발표 인하 쪽으로 예상이 됩니다. 추가 경쟁 예산까지 나오면 추가 경쟁 예산에 대한 편성 얘기 같이 나와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증시에는 반드시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하시고요. 지금은 유동성 기대감까지 좀 부여되고 있는 장이라서 오늘 장 좋게 받아들이십시오. 내일 장까지 저희는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요. 일단 내일 오전 장까지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고 시장을 대응하시라는 얘기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병군이었습니다. 이드코의 상한가 팩토리 시즌2 오늘은 먼저 들어가 봅니다. 여의도에 계시는 샘플러스 이드코 멘토 만나보죠. 멘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증권주가 갈 거다. 예상 적중하셨어요. 금통위 금리 기대감 때문에 어제 일부 증권주 상한가까지 치는 거의 한 달 쉬다가 제대로 된 첫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화학주간들 롯데케미칼도 거의 5%대 급등. 어제서부터 이제 슬슬 정리해야 되는 타이밍으로 보셨는지 그 얘기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코스피는 나쁘진 않았는데 강하게 올라오는 날은 아니었고 이 와중에 코스닥이 연중 최고치를 경신해서 네 번째야말로 720선을 돌파할 수 있을까요? 일단 코스피부터 차례로 한번 얘기 들어보죠. 글쎄요, 일단 어제 같은 경우 이제 말씀드렸던 전저점 2059포인트에 대한 살짝 이탈은 했지만 종가에 이제 들어올리게 되면서 상당히 중요한 자리에서 맥점이 나온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수 이제 볼 때 증권주들 연동해서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 대우증권으로 해서 삼성증권이라든지 어떤 메리츠 종금증권이라든지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에 들어온 어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가 전저점이 이탈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어느 정도 매수관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이제 지수가 장 초반에 이제 살짝 흔들리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다가 재차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니까 역시나 증권주들 특히나 이제 대우증권 저점 대비 10% 넘는 그런 급등세가 나오게 되면서 장대용봉을 뽑아올린 그런 모습들 아주 맥점에서 잘 들어올린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경기 민감주들은 조금 약세였습니다. 경기 민감주들의 상승이 크게 반등 구간으로 접해서 들어오지 못하다 보니까 지수가 아래꼬리로 반등은 나와도 플러스권으로 크게 돌리지는
못하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어제 이런 증권주들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약세권으로 마감한 그런 결과의 상황이지 않나 싶고요.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코스피 지수 5일선에 대한 저항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어제는 5일선에 대한 저항 어제 같은 경우에도 받게 되면서 터치만 하게 되고 길게 아랫꼬리를 뽑는, 결국 이제 최근에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현재 구간 어떤 악재가 나오더라도 전저점에 대한 저점 지지는 나오게 되면서 5일선을 한 방에 돌릴 수 없는 5일선을 한 방에 돌릴 수 있는 그런 재료가 없기 때문에 기간 조정으로서 5일선을 끌어내리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렸던 부분들 계속적으로 이번 주에 체크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 5일선에 대한 저항으로 좀 작용하고 있지만 안착 시도와 아랫꼬리까지 하락 여부 두 가지를 또 열어놓고 봐야겠죠. 일단 아랫꼬리가 긴 그런 상황에서 5일선을 빠르게 안착하면 상당히 좀 타이밍인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은 재차 아랫꼬리까지 다시 한번 좀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 5일선을 계속적으로 끌어내리는 이런 어떤 변동성이 좀 있을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함께 좀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화학주들은 뭐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롯데케미칼 어제 뭐 5% 정도 급등이 좀 나온 모습들, LG화학도 좀 마찬가지 같은 그런 경우가 되겠고요. 자, 중요한 것은 이제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어제 같은 경우 특히나 이제 조금 오버슈팅이 좀 나온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상승시 일단 매도 관점, 좀 장기적으로 보시겠다는 분들이야 상관은 없겠지만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은 조금은 챙기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점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코스닥 지수 어제 이제 종가에는 상승을 했지만은 아직까지 쓰리봉 구간 돌파하는 모습들이 나와줘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직전 고점이 718포인트이기 때문에 종가 상위는 지금 사상 최고치가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지만은 우리가 장중에 움직였던 그런 고점을 대비해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쓰리봉 구간 안에서 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제 오늘 정도 코스닥 지수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와주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쓰리봉 구간 강력한 돌파가 나와줘야 추가 상승이 좀 가능하다는 점 반드시 인지를 하시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이제 증권주들 강력한 상승이 좀 나왔던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어제 이제 사물인터넷 관련주들 중에서 대장주주 성격의 코콤을 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었는데 자, 어제 이제 2% 정도 갭 상승한 이후에 큰 움직임은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닥권을 다지고 있던 관련 섹터 종목들, 엔텔스라든지 효성, ITS, S넷 같은 종목들 4% 정도 바닥권에서 양호하게 뽑아 올리게 되면서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고 있는 모습, 상당히 좀 좋은 그런 모습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이제 코콤 같은 경우에는 전주 금요일에 이미 한번 탄력을 받았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제는 조금은 쉬어가는 모습들 해서 조정시 매수 관점 말씀드렸던 부분들 오늘도 유지하시는 것이 좋은 그런 패턴의 모습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해서 코콤 이전에 이제 매수하셔서 물려 계신 분들이나 이제 신규 매수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 현재 이제 추가 매수나 저점 매수 지속적으로 좀 가능한 그런 상황이지 않나 싶고요. 어제 이제 상당히 재미난 것은 바닥에서 뽑아 올렸던 종목들이 많았던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IT 부품 섹터들도 일부 바닥권에서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런 모습으로 뽑아올린 모습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지수가 어느 정도 큰 폭의 급락만 안 나오게 된다면 이번 파동에서는 상당히 좀 재미 볼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바닥권에서 뽑아올렸던 종목 예전에 이제 파라다이스를 바닥권에서 말씀드릴 때와 비슷한 차트의 모습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NHN 엔터라는 그런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H엔터 최근에 이제 1분기 실적 악화로 인해서 하반기 성장성에 대한 불확실성 상당히 좀 주가에 큰 폭으로 하락했던 그런 모습이 좀 나와주었습니다. 고점이 한 9만원대 9만원 후반대부터 그죠? 9만원 후반대부터 5만원대까지 급락이 좀 나와줬으니까 상당히 계단식 하락으로 진행됐던 그런 모습이 되겠는데 자, 현재 떨어져도 너무 많이 떨어진 그런 상황이죠. 저평가 해소 구간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강세가 어제 강세가 좀 나왔던 모습,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되돌림이 좀 나올 그런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하반기에 있을 게임 신작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7월부터 자체 개발한 결제 시스템, 페이코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시장에는 어느 정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 상당히 좀 매력적인 구간임에는 사실인 것 같고요. 자, 중요한 것은 이 NH엔터 대표께서도 자사 주식을 72,000원대 매수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주가보다 한 30% 비싸게 매수한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회사에 내에서 자사주 매입에 좀 들어갔을 때 그 가격 대비 크게 내려가는 케이스, 뭐 30%, 50%까지 내려가는 케이스는 보통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 어느 정도 빠진 상황에서 가격 메리트가 발생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자, 그래서 조정시 매수 관점, 하반기를 보시고 베팅하시는 것도 좋은 부분이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기술적으로도 한 4주째 지금 바닥을 좀 기고 있는 상황이죠. 주봉 차트 같은 경우 5주봉선을 일단 어제 같은 경우 돌파를 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이번 주에는 에너지를 응집한 상태에서 슈팅이 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돌발적으로 호재를 동반한 주가 상승도 가능한 그런 영역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해서 중기적으로 7만원 부근대까지 일단 목표가를 좀 잡으시고 조정시 매수 관점 유지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자, 시장은 이제 역시나 전저점 살짝 이탈을 했지만은 종가상 끌어올린 모습이었습니다. 그만큼 힘은 좀 남아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제 한번 전저점을 낮췄기 때문에 이 저점을 유지되는 상황에서 코스피 종목들 계속적으로 순환매는 계속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 계속 강조를 드리면서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에 대한 집중도를 좀 높여서 수익률 극대화로 진입할 수 있는 시기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타카 팩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물인터넷 대장주 코콤의 추천에 이어서 오늘은 바닥권에서 한번 큰 양봉을 세운 NH엔터테인먼트 매수해보자 추천을 받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두코 멘토와 함께해봤습니다. 이어서 시황의 신, 시황의 대가와 함께 국내 시장에 필요한 전략 더 꼼꼼하게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은 아데나 투자자문 신승영 대표 전화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대대회 악재 속에 코스피는 2060에서 정말 헤매는 모습 보여줬었는데 증권주의 급등, 화학주의 반등이 눈에 띄었습니다. 외국인들이 팔거래할 만에 약간 파는 모습도 나타났는데 코스닥은 종가 기준 연중 최고치를 썼다 하더라고요. 전일장 리뷰부터 들어보죠. 네, 어제 전일장 정리해보면 크게 한 4가지 정도 정리가 될 듯합니다. 메르스 여파로 인해서 대형 투자 심리 위축된 거 사실이었고요. 그리고 엔저 여파, 자동차주 개정 지속적인 약세 이어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변동성에 영향을 줬던 가장 큰 부분 뭐니 해도 중국 A주에 MSCI 지수 편입되느냐의 그 여부 부분, 이런 부분들이 한 가지가 있었고, 그리고 금통위의 금리 변화 가능성, 금리 인하 가능성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시장 내 큰 흐름 속에서 어떤 고리를 만들어 주었다,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좀 평가가 될 듯합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외국인, 일단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위축되다 보니까, 그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한 740억 원 정도의 순매도로 8일 만에 전환되는 그런 모습 보여줬었고요. 말씀하셨던 대로 증권주의 급등 부분, 그리고 화학주 조금 다소간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 나타났었습니다. 근데 이제 특히나 코스닥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코스닥 지수의 급등, 1.3%의 급등. 왜 거래소는 지금 약보합을 마감을 했는데 코스닥은 급등을 했을까? 좀 생각을 해보면 셀트리온 주식의 그 급등세 9%가 넘는 그런 그 상승세가 지수에 상당 부분 많은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 오히려 코스닥 지수 급등에 대한 착시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들 한번 염두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특정 업종이나 종목 좀 살펴보면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 뭐니 해도 이제 그 증권주의 급등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역시 비슷한 양상 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중국 A지수 이제 내일 아침 6시면 이제 그 발표가 될 텐데요. 대형주들에 대한 전반적인 약세 오늘 여전히 이어갈 것으로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어제 상해 증시 급등 5,100을 넘어서는 그런 상황도 나타났었죠. 급등 영향
지금 오늘도 역시 상해 주식의 등락에 따라 뭐 화학주나 중국 관련주들에 대한 움직임 그리고 대형주들에 대한 움직임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특징적인 부분이 있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그 합병 이슈 부분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만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어제 같은 경우 삼성물산 제일모직 양 주식 모두 좀 급락하는 그런 모습 나타났었다라는 부분들 결론을 말씀드려본다면 삼성물산 조금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접근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 조심스럽게 드려보겠습니다. 예, 그 얘기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에 앞서서 사실 어제는 시총 1위, 코스닥 시총 1위 셀트리온이 거의 10% 가까이 급등한 영향으로 코스닥이 뭐 거의 연중 최고치 종가상 썼다고는 하는데 앞서서도 그리고 올해 내내 수익률을 봐도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 강한 모습이거든요. 최근 들어 수급이 약한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의 수급도 탄탄하다. 좋게 보시는 분들이 있으셨는데 이번에 만약에 720선을 돌파하면 정말 가볍게 위쪽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있습니다. 물론 뭐 신용잔고도 높고 가격 제한폭 확대 정책이 시행되면 변동성도 중소형주에서 크게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코스닥이 조금 더 낫다 쪽의 의견에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먼저 들어볼게요. 네, 저는 이제 그 코스닥이냐 거래소냐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네. 대형주냐 중소형주냐 이런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거래소에 있다, 그리고 뭐 코스닥 시장에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상황은 대형주보다는 그래도 좀 유동성 면에서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좀 작은 중소형주가 좀 유리한 국면이 일단 뭐 이번 주 다음 주 초 정도까지는 진행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요. 그 가장 큰 배경 뭐니 해도 이제 그 중국 MSCI 지수 편입에 따른 그런 영향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의 상황 유동성의 혼란기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메르스에 대한 전체적인 아직도 진행형이기 때문에 이게 뭐 수그러들고 있는 그런 상황에 아직도 지금 확산 기로에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이때까지 한동안 우리나라의 유동성을 공급해왔던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투자 심리가 다소간 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 가져볼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거꾸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수익성보다는 좀 안정성에 관심을 가져보는 그런 상황이 조금 더 낫지 않나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전반적인 부분 영업이익이나 뭐 이익이나 뭐 이런 부분들 뭐 FN 가이드에서도 집계를 통해서도 알려졌습니다만은 거래소에 있는 기업들보다는 코스닥에 있는 기업들의 실적 상승이 훨씬 더 좀 탄탄하다. 따라서 외국인들 어제 그 거래소에서 이제 8일 만에 순매도 전환을 했지만 코스닥에서는 오히려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펀더멘탈 쪽에서 좀 뒷받침되는 듯도 한데요. 전체적인 그림에서는 중소형주와 대형주를 좀 나누어서 오히려 대형주가 조금은 좀 불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배경은 유동성의 혼란이기 때문이다라는 거. 그렇다면 유동성이 다시 그럼 안정화에 들어가기 위한 필수 조건은 무엇일까 생각해 볼 수밖에 없을 듯한데 그런 부분들은 일단은 차라리 이제 금리 인상 미국의 금리 인상이 차라리 확실화되고 그리고 2분기 실적 발표가 진행이 되는 10월 초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일단 안정적인 재료 찾기를 계속 해야 되겠다. 특히나 이제 그 내일 모레죠. 신배당 지수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배당 지수 편입주 관심을 계속 갖는 것이 나을 듯하고요. 그리고 2분기 실적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높은 업종들 중심으로 일단은 대응 전체적인 그 균형 감각 유지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삼성그룹주 여쭤보겠습니다. 미국의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 지분 7%를 보유하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지금 복병이 등장한 셈인데 일단 지금 합병하는 과정에서 삼성물산이 너무 저평가되는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 주주들을 이렇게 저평가돼서는 안 되겠다라면서 결집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삼성물산의 주가를 긍정적으로 결론적으로 보신다 하셨었잖아요. 그 얘기 좀 풀어주시죠. 예, 일단 뭐 과거부터 계속해서 이제 그 삼성물산이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자산 가치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왔던 것이 너무 사실이었고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봐서도 PBR 1배가 아직 안 되는 그런 기준 수준입니다. 삼성물산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자산 가치 한 12조 원대 정도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고요. 그 반면에 지금 현재 시가총액은 11조 원대, 거의 뭐 PBR 기준으로 0.9배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걸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을 듯합니다.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그 통상적인 이제 합병을 하게 되고 합병 이슈가 생기게 되면 통상적인 M&A 과정이 진행됐을 때 통상적인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PBR 기준으로 1.0배는 무조건 넘는다라는 부분들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긍정적일 경우에는 1.2배에서 1.5배까지 PBR 기준으로 주가가 치솟을 수 있다라는 그런 가정 한번 가지고 접근을 해보셔도 무리가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이제 그 합병 과정에서 나타나는 시장 내에서 이제 혼란이 될 텐데요. 지금 계속해서 이제 그 엘리엇 때 어떤 그 주가 지분 이제 결집에 대한 어떤 그 호소 부분들 이런 부분들 생각이 되는데 합병에 있어서 매수 청구권이 상당 부분 중요한 어떤 그 의사 결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매수 청구권을 가져나가기 위해서는 일단 무조건 합병에 반대 의사를 표시해야 된다라는 것.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매수 청구권을 확보하지 못한다라는 것. 일단 매수 청구권을 확보를 해놔야 최소한의 이제 내가 주식을 사는데 바텀 라인을 이제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이제 그 매수 청구가가 57,234원 그리고 지금 현재 주가 76,100원. 일단 물론 이제 그 현재 주가 대비해서 그 매수 청구 가격이 조금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이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봐서 매수 청구권 가격 밑으로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은 없다라는 그런 어떤 그 전제를 깔고 있다라는 것도 한번 염두에 두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매수 청구권 가격이 재조정될 가능성 분명히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합병 비율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이 제기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PBR 기준으로 놓고 봐서 제일모직 4배가 넘는 PBR 기준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 삼성물산은 1배가 안 되는 기준으로 합병 비율이 결정됐다. 0.35대 1.0이죠. 이런 부분 PBR 기준으로 4배 넘게 차이가 난다라는 것 자체는 암만 성장성이 가만히 된다 하더라도 지금 과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 제일모직의 어떤 그 주가가 내려가거나 아니면 삼성물산의 주가가 올라가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 합병 비율이 올라가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이런 부분들 그런 전반적인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삼성물산을 지금 투자함에 있어서는 불리할 상황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쪽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오히려 이런 상황을 거친 후에 삼성물산 주가가 오히려 현실화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마련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 한번 검토를 잘 해보시면 좋은 결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요. 삼성물산 때문에 주가가 조금 긍정적으로 흘러갈 것으로 본다. 삼성그룹주 합병 이슈에 관해서는 그렇게 결론을 내볼 수 있겠네요. 앞서 대형주보다 소형주가 단기적으로는 좋아 보이는 국면이라고 하셨는데 소형주 고르는 기준이 있으신지 끝으로 여쭤보고 싶고요. 어제 증권주의 반등다운 반등이 거의 한 달 만에 처음으로 나왔는데 여기에서 따라가도 약간 추가 수익은 나지 않을까 하시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전략 끝으로 들어보죠. 네, 저는 이제 뭐 증권주 지금 내일 어쨌든 오늘도 어제와 비슷한 어제와 같은 급등까지는 안 나오겠지만 증권주의 긍정적인 양상은 오늘까지 계속 이어질 것으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그 중소형주 그런 기준 제가 보기엔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중소형주를 놓고 중소형주가 좀 유리한 국면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놓고 이제 지금 종목장이냐 아니냐를 따지기에는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중소형주가 유리한 입장이면 분명하지만 분명히 종목장은 아니다라는 것. 시장 내 이렇다 지금 테마군이 형성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종목장은 개별 종목장에서는 분명히 아니다라는 말씀 지금 강조드리고 싶고요. 중소형주 전반적으로 오히려 저는 안정적인 재료를 가지고 안정적인 차원 속에서 접근할 수 있는 오히려 모멘텀을 지금 추종하는 그런 시장 상황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것 다시 한번 좀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단기적으로는 대형주보다 소형주가 유리한 장이 맞지만 종목 장세는 여전히 아니다 하셨습니다. 삼성그룹주 가운데 물산 유망하게 보셨습니다. 아데나 투자자문 신수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출발전 쇼헤드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